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 마음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니? 진행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먹는 얘기랑 뭐 시간. 네. 네, 기현 인구님. 네. 네, 배고프시다고 하시더니. 네. 지금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정신 돌아오고 있었어요. 네. 아니, 잊고 있었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우리 산님이 취미로 뭐 배운다고요? 아, 절권도요? 그래서 손등이 굳이 터져가지고 얘기 안 왔어요, 해도 지금. 되는데 괜찮아요. 네. 그래도 뭐 아, 영광의 상처죠. 네. 사부님이 이렇게 강하게 키우신다고. 그냥 뭐 막 나중에 대회도 나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꼭 응원 지금 갈게요. 약간 네. 아니 확정이 그냥 운동의 일환으로 근데 옷은 뭐 입고 해요? 무슨 그냥 노란 추리닝? 과죠. 겉에 그. 아니요. 노란 쫄쫄이는 고수들만 입는 거라서. 쩔쩔이로 입으시나요? 쫄쫄이는 확정인가요? 사실 머리에 띠도 두르고 해요. 아, 진짜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뭡니까? 아니, 이걸 믿나? 보통 이런 걸 진짜 믿나? 두르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 되게 고수 같겠다. 네. 최소한에, 그래서 흰 띠, 파란 띠, 빨간 띠, 머리에 두르나? 막. 네, 그래서 검정띠 막 하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 그냥 약간 몸 쓰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죠. 근데 쌍절곤 같은 거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노란 추리 입고. 노란 추리닝. 언제 볼 수 있어요? 노란 추리닝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래도 노란 추리닝만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이어서 마침 또 우리 산님이 인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우선 교장 선생님이었던 캐롤 디어드는 어떻게든 좀 자신의 이렇게 무능함을 부정하고 젊었을 때 열정이나 그런 실력을 되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은 아직 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면이 좀 자주 보였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잠깐 나오는데 이 캐롤 디어든의 남편 리차드 디어든이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저한테 너무 임팩트 있게 다가온 사람이어서 잠깐 나와서 이제 교장 발 좀 마사지 해주고 그런 와중에서 또 나한테 키스해주면 안 되냐고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막 발 마사지 해주다가 나한테 키스해주면 안 되냐고. 발에도 근데 키스하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나는 해줄 줄 알았어. 저도요. 난 당연히 맞아요.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를 무슨 약간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막 그러잖아요. 무슨 우리 사이에 막 이런 말 저희 할머니가 그러세요. 근데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 이제 과거 막 베니스 여행 가서 막 선물도 사줬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처음 선물로 사줬던 병을 바다에 그냥 내팽개쳐 버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내던진 게 아니고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게 뭔가 또 그냥 우리의 관계 끈을 더 이상 내가 잡고 있지 않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이킬 수 없어져 버린 현실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리병 자체가 되게 그 둘 사이의 부부관계 같지 않았나요? 그쵸. 거의 자연스럽게 예. 떨어지면서 박살나버리는 이런 게 뭐 누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둘 사이는 끝났다 딱 이런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든 자기는 막 이렇게 발도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쓰러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랄까 주인공 헨리의 초반에는 약간 얘네 둘이 잘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어. 사라 메디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막 중간에 막 키스도 하고 둘이 그래서 난 진짜 둘이 잘 되겠구나 얘네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했는데 미남미녀. 근데 헨리의 트라우마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메로디스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너 뭐 하는 짓이냐, 너 그거 학생 성추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헨리가 영화 처음으로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헨리가 엄청 무감각하고 굉장히 공허한 사람처럼 나오지만
헨리도 약간의 애정이나 그런 사랑의 감정이 없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헨리를 좀 잘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자극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왜 상담 선생님은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동양인이더라고요. 상담 선생님 도리스 파커는 메로디스가 헨리한테 상담을 왔을 때 가장 먼저 추천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뭐 무슨 일이 터지면은 상담 선생님한테 가봐라. 뭐 요새도 그러잖아요. 막 담임 선생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라.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 정도로 뭐 상담 선생님이 그만큼 의지가 된다는 점이겠죠.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오히려 그 많은 업무와 그런 스스로를 파괴하고 뭐 열정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학생들을 하나둘 상담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번아웃을 일으키고 학생한테 막 삿대질하고 안경 벗어 던지면서 너네는 쓰레기고 너네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게 돼버리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저도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럴 수 있겠다. 이 사람 진지하게 터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나중에 나오는 이제 시볼트 선생님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상담자지만 남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상담자지만 결국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적절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왔던 찰스 시볼트 이 선생님은 오히려라고 해야 되나? 이 작품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 사람이. 가장 좀 그런 막 근데 두 분님 표정 왜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통통하신 약간 나이 많으신 남자분인가요? 네, 머리 하얀 분. 근데 저는 그분이 약간 나쁜 의도를 품으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검은 속을 네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되게 같아요. 좀 성적인 걸 밝히시고 그런 분이어서 상담 그 교사분께 접근한 건 줄 알았거든요. 내연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 우리- 선생님의. 아예 없다고 볼 수 그런 없겠네요. 분위기가 많이 못 느꼈어요. 저는. 네, 저도 왜냐면 저는 보면서 되게 유일하게 좀 사이다예요. 유일하게 직설적이고.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상담 교사를 위로해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직장 맞아. 동료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내연 관계여서 이것도 이제 다른 집은 이렇게 가정에서 파괴된 가정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그 상담 교사고 선생님인데 또 학교에서는 내연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단면을 그린 것처럼 네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냥 위로받고 이런 걸 보여준 걸로 제가 또 예. 네네. 그래도 그걸로 저 자주 모르겠어요. 뭐 저도. 이런 에너지를 얻고 예. 활력을 얻는다면 저는 내연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내연 관계를 옹호하시나요? 저는 그 선님이 찰스 시볼트가 제일 정상적이라고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그냥 다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냥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되게 기대하거나 이런 게 되게 커요.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뭐 닥터 도리스 파커라는 그 상담 선생님한테 다 애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선생님이 신뢰가 그만큼 가능해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의 이런 정서불안적 태도에 대해서 이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것처럼 그렇죠. 보였어요. 정서 문제는 결국 상담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찰스 시볼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분 나쁜 거나 또는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또 그거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닥터 도리스라는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공감해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님이 정상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 많이 됐어요. 되게 웃긴 게 영화 초반에 볼 때는 오히려 이 찰스 시볼트라는 선생님이 더 되게 특이하다. 이 선생님 막 엄청 자기만의 유머가 맞아요. 있고, 막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 섞어서 얘기할 때 그걸 막 오페라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진짜 제일 이상해 보이는데 정말 볼수록 결국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런 안의 상처들을 좀 잘 스스로 잘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말도 이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직업의 가장 나쁜 점은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닥터 도리스한테 네. 내가 고맙다고 말할게.
맞아요. 라고 그 해서. 부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둘이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잘 되길 바라는 내용과 뒤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좀 이런 얘기 좀 19금이지만 해도 되겠죠. 다들 성인이시니까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갑자기 여학생 데려다 놓고 나 네 젖꼭지가 보고 싶어. 이게 무슨 소리 안 보여줄 거야? 그럼 이미 보여. 그게 너무 직설적이고 하지만 그 너의 문제를 정말 확실하게 알게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은 건강하구나. 옷을 굉장히 야하게 입은 여학생들을 이제 네. 선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처럼 너 그렇게 옷을 입으면 안 안 돼. 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야 다 보여 나 이미 봤는데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보여주고 싶고 이미 보이는데 봤는데? 이런 보여주고 느낌. 싶어? 그럼 옷 입어. 그 학생이 결국은 후드티를 네. 들고 가잖아요. 네.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것도 있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를 좀 오래 하지 않았을까요? 교사들의 네, 약간 그런 악점이나 나이가 좀 그런 있어 거를 보이시죠. 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마지막으로 와이엇이라는 사실 이름이 나오는지도 잘 거의 몰라 찾아봤었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죠. 막 철조망에 이렇게 팔 올리고 멜로디스가 사진 찍고 저는 약간 행위예술 같은 걸 좋아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런 가족 집에 들어가도 가족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엄마는 TV 보고 아들은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자기 혼자 와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학생들에게도 처음에 나오잖아요. 초반에 막 DVD 틀 거다, DVD 틀 거야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앉지도 않고 존재감이 없고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본인이 지금 나는 안 보이는구나. 나는 얘네한테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막 행위예술적인 행동도 하고 내가 보이니? 그러지 그래서 않아? 마지막에 헨리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세요. 너무 불쌍했던 캐릭터. 그니까요. 진짜. 진짜 불쌍했어요. 불쌍한 걸 넘어서 약간 진짜 연민이 느껴지는 저는 그 교장 남편분은 이렇게 막 되게 잔잔하게 말하다가 저거 깨뜨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 집안에서 그분이 갔는데 계속 모른 척 하잖아요. 그리고 막 채점하는데 막 욕 써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막 괜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 한번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마음이 봤을 때 아팠어요. 학교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먼저 망했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참 이 와이엇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소통 중요성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선생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구실을 잘 하려면 그 선생님의 가족이 잘 굴러가야 하고 학생들이 학생의 구실을 잘 하려면 그 학생의 가족이 잘 굴러가야 된다는 걸 좀 직설적으로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네. 에리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가정 환경의 파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 그게 좀 가족의 단절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퍼킨스, 마티아스 이런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설정이 된 누군지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 찾다가 얼굴을 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예요, 근데? 누가 했는데 그 퍼킨스라는 분은 왜 학부모의 밤 있잖아요. 그날 네. 이제 춤추셨던 여성분 머리 하얀 여성분. 네. 아. 근데 이분이 분장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정말 대사도 적어요. 이 사람은. 맞아요. 막 그 동료 교사가 죽었을 때 막 그는 왕따였어 그냥 이런 소리나 하던 사람이었는데 학부모의 밤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 맞아요. 그 사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모토는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영화를 보고 나서도 레미제라블이 딱 바로 떠오를 정도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뭐 이제 자식한테 어떤 특정 기대를 걸어요. 너는 이런 아이가 돼야 되고 내가 이만큼 너에게 투자하는 만큼 너는 나에게 나중에 이만큼 효도를 해줘야 되고 너가 예뻐져야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잘생겨져야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막 대치동에서 밤 10시, 11시 넘게까지 픽업 갔다가 또 픽업 데려오고 학원 스케줄도 쫙 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하지만 정작 애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오늘 뭘 먹고 그 급식은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되게 딱 그걸 보면서 이 교사의 역할은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다. 딱 이런 생각 들었어요. 반면에 마티아스라는 캐릭터도 이 캐릭터도 정말 찾기 힘들었는데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정말 학교 내에 있는 안 좋은 교사의 표본을 약간 보여준 것 같아요. 다들 이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있어요. 선생님들 회의 소집해놨을 때 검은 분 한 분이 나오셔서 학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집값을 올려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못하는 애들 다 쫓아내고 좋은 애들만 받아서 이제 주변 땅값을 올리고 학교값을 올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학교라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기간 동안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 또는 부모의 사랑 이런 거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은 돈이고 돈은 곧 나의 생명줄이다. 약간 딱 이거를 보여주는 안 좋은 교사의 표본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되게 각 캐릭터들마다 많은 것들이 내재돼 있었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영화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강남 지금 땅값 대치동 얼마나 높아요. 막 신도시 같은 데 개발되면은 거기 학군 몰리고 그 학군 엄청 올라가고. 기가 막혀요. 맞아. 그러니까 학교만 하나 뭐 여기 자사고 지정됐다 그럼 막 글로 우르르면서 땅값 쭉 올라가고. 약간 재테크 아닐까요? 자녀 재테크. 시설 보호소 같은 게 대치동에 한번 들어올 뻔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지어지는 걸 딱 반대해서 결국엔 학부모들이 이겼어요. 되게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어른으로 클 수 있을까? 되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값을 걱정했을까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걱정했을까요? 글쎄, 교육 환경을 걱정했다 그래도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교육 환경이잖아요. 위험하다. 님비 현상 있잖아요. 네. 뭐 화장터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사실 화장터 같은 데는 교육의 장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건 저만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막 학부모들 다 애들 교육이 안 좋다. 사실 애들의 교육이 안 좋다는 그냥 말로 하는 건 사실 집값 떨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럼 똑같네요. 여기 합니다. 등장했던 분의 주장과. 네, 되게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의미를 다 품고 있는 점이 너무 감독이 천재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쓸모 없어 보이면서도 많은 걸 함축하고 있고. 네. 네, 그렇군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나 멘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대전에서 오래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아직도 저한테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스승의 날 때도 선생님 아무도 안 찾아뵙는데 이 선생님과는 아직도 제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뭔가 되게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되게 당차고 키가 되게 작으신데도 항상 애들 되게 카리스마 있게 통솔 잘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저랑 좀 통했던 게 이 선생님이 그 신화 아이돌 네, 빠셨구나. 아이돌 덕후셨거든요. 제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뭔 경쟁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 신화 진짜 좋아요. 진짜요?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로. 신화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진짜요? 우리 끝나고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합시다, 정말. 아니, 뒤늦으니 갑자기. 웬일입니까? 이 않을 아저씨들을 것 두고. 그래서 저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약간 체면을 지키시느냐고 얘기 안 해주셨었는데 20살 딱 되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약간 술자리 같은 데서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 아이돌 좋아한다고. 선생님 진짜요? 이러면서 저도요. 이러면서 커밍아웃 하시지 얘기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이제 막 다음에 나중에 막 콘서트에서도 보자 막 이랬었는데 신화 누구 좋아하신대요? 에릭
제일 좋아하신다고. 네, 그러셨어요. 겹치진 않네요. 네. 굉장히 겹쳐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전 아직도 제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초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지방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수원으로 전학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이때 선생님이 되게 저를 좋은 면모를 봐주셨거든요. 제가 뭐 리드하는 걸 좋아하거나 이렇게 당찬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셔서 항상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선생님을 한번 스승의 날에 찾아뵀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진짜 카페에서 완전 친한 언니하고 얘기하듯이 그냥 다 터놓고 이런 게 힘들었고 이렇게 막 다 털어놓고 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뭔가 선생님한테 제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훨씬 나았던 그런 모습에 비해서 지금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막 되게 주책맞은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너를 좋게 봤던 면은 그대로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분은 진짜 내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진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시는구나 해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나도 학생들한테 그 대사 써먹어야 되겠다. 기억해뒀다. 나는 있는 그대로. 네. 저는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셨는데 사실 막 되게 특이한 분이셨어요. 막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딱 와가지고 그냥 칠판에 뭐 예를 들어 상담이었으니까 공감 하나 딱 적어놓고 자네는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로 수업을 시작해요. 약간 철학적인.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하고 시험 2주 전까지 그 수업을 하고 시험 2주 전에 책 딱 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시던 분이었는데 그래놓고 시험 문제는 공감에 대해서 쓰시오 약간 이런 한 장짜리 막 2장짜리 시험 내야 되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휴학을 하려고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모님 되게 막 반대하시고 그래서 되게 힘든 마음에 그래도 난 휴학을 한 학기만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휴학계를 내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휴학 왜 하려 그래? 라고 했는데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뭐 너라면은 네 길 알아서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난 널 믿으니까 그냥 휴학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동. 저희 부모님도 심지어 저한테 넌 휴학을 왜 하려 그러니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너무 믿음이 확 생기면서 나는 휴학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잘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진짜 저는 막 대학생이고 성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하신 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대학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처음에는 이 질문을 받고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들이 나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학교 때 만났던 교수님이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그런 교수님들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시지만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너네 진짜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 때 해주셨던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나는 너희가 뭐 엄청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막 뭐 TV에 나오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그게 너희가 행복한 삶이라면 그것도 응원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평범한 일상들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가 행복하게 또 정직하게 잘 살아간다면 난 그걸로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애들 다 같이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교수님이 아니세요. 수업할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수업만 딱딱딱 하시고 그런 정직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정직하셔서 그런 수업 진행하는 것도 정말 잘 딱딱딱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내에서는 좀 이렇게 막 어두운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딱 정직하게 밝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어려움도 겪으실 정도로 정말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되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학교 교수님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교수님한테 약간 최악의 기억이라고 남는 조언 같은 게
이게 제가 임상병리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임상병리사로서 이제 여자로 이렇게 졸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공무원보다 좋은 거다. 너네 시집 잘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속으로 약간 울분에 차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시집 가려고 하는 거 아닌데. 시집 가려고 이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닌 게 아닌데 교수님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좀 많이 실망스러웠죠, 그때. 확실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문과 교수님들하고 이과 교수님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교양 수업의 교수님들이 훨씬 더 저한테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조금,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학과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심리학 막 상담, 교육학 이런 거 전공하시니까 좀 힘들고 그냥 안 좋은 일 있을 때 교수님 한번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상담해 주시고 막 그게 너무 그건 진짜 좋네요. 진짜 막 조언 같은 거 항상 해주시고 나중에 또 만나면 너 그때 그 일은 잘 됐냐 뭐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네. 특히 저희 학교가 상담학과가 만들어진 이기거든요. 그때는 학생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더 막 챙겨주시고 네,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저는 교수님들. 그렇구나. 네. 근데 다들 너무 좋은 스승님들을 만났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감동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부담감이 센데 저는 다 좋은 선생님들 만났어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었고 힘들 때 유쾌한 유머 같은 걸로 애들 복돋아주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사실 선생님으로서 기억에 남았던 분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우울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됐었던 멘토는 지금은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연애를 되게 안 좋게 했었어요. 좀 집착적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또 헌신적 사랑을 하면서 아주 그냥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걸 잃으셨나요? 아주 그냥 대박이었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소홀해지니까 당연히 떠나가고 부모님의 기대도 저버리고 또 학과에서는 학과 내에서 참여를 안 하니까 또 이미지 안 좋아지고 되게 그런 우울한 시기에 그 다음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해줬던 말이 누군가한테 굳이 잘 보이고 멋지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필요 전혀 없다고 이미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 부모님한테는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누군가의 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해줬을 때 되게 많이 정서적으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 꼭 뭔가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많이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헤어졌습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훌륭한 멘토 같은 여친을 떠나보낼 때는 또 나름의 또 또 다른 멘토가 찾아오겠죠. 원래 만나면서 계속 그럼요. 사람은 진화하는 거니까요. 네.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럼요. 멋있다. 네. 시간이 빠듯해서 다음 질문으로 급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 안 하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냥 넘어갈게요.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믿는 것은 이란 제목과 함께 대중들이 이중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나 또는 부모님, 남친, 여친이 주는 이중 메시지는 어떤 게 있나 여쭤봤어요. 이 헨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세상에 이중적 사고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깨치기 위해서는 니네가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맞아요. 문학을 가르쳐요.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죠. 우리가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갖는 이중적 사고나 이중적 메시지에는 뭐가 있는지 얘기해보죠. 저는 제가
띠동갑 동생이 있어서 지금 현재 8살인데요. 8살. 동생한테 좀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답답하니까 좀 시키는 대로 좀 잘해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얘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게 되면 나중에 되게 자기주도성도 잃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나 그런 거를 잘 모르고 클까봐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쉽게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띠동갑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똑같은 얘기 맞아요. 들으면서 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동생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 들으면서 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아, 그런 맞아요. 문화죠. 맞아요. 이제 그러네요. 어른의 말씀은 그냥 잘 들어야 되는 걸로. 잘 듣는 거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학생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 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뭐라 그래 지식을 주입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이제 대학교에 넘어오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네. 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난 ABCD랑 1 더하기 1밖에 안 배웠는데 나보고 갑자기 논문을 쓰라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그게 연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 솔직히 아직 내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계속 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20살, 21살 이럴 때도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바라지? 지금까지는 안 바래왔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되게 특이하신 분이 계셨는데 국어 선생님인데 매일 수업 시작하고 10분 동안 출석번 앞번호 2명씩 불러서 너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칠판에 써라 라고 그러고 2명씩 칠판에 쓰고 틀어주고를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노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수업을 했었는데 어느샌가 좀 흐지부지 되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뭐 힘드셨던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반발을 했었는지 참 그런 게 계속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얘기가 뭐 계속 서로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요. 혹시 또 좀 더 부모님이나 또 남친 여친이 줬던 이중 메시지 기억나는 게 있으신 분? 사실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네. 이거는 이중 메시지라고 저는 되게 안 좋은 걸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그리고 영화에서 좀 안 좋게 나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원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원래는 꽤 그랬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니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잘생겼는데 왜 맨날 못생겼다 그런 소리 하냐. 근데 솔직히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제가 막 원빈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잘생기진 않잖아요. 근데 꼭 걔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네가 더 잘생겼다. 그게 되게 약간 이중적인 메시지의 좋은 점이지 않나. 제가 하얀 거짓말. 이걸 듣다가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이중 메시지를 안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나 했는데 방금 확신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한테 야 내가 누구보다 예쁘지 않아? 이런 연예인 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항상 말하지만 걔가 더 이쁜데 내 눈에만 너가 더 이쁜 거야. 내 눈에는 너가 제일 예뻐. 근데 너가 걔보다 이쁜 건 아니야. 근데 내 눈엔 너가 제일 예뻐. 약간 자기 스스로 타격했어. 내 눈엔 예쁘지만 이게 이중 메시지라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중 사고를 하고 제가 예쁘지만 아니가 이뻐야 돼.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진심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저는 네가 더 예뻐 이렇게 하는 게 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이중 메시지를 잘 접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방금 얘기를 듣고 확신했어요. 나는 그냥 정말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난 너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건강이 최고지만 너가 잘 살려면 뭐 이렇게도 하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이중 메시지라는 게 영화 내에서 보면 되게 안 좋은 느낌으로 많이 쓰였는데 사실상 보면은 좋은 느낌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실 직원이라는 말이 뭐 누군가한테는 되게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법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상처나 비수로 많이 꽂혀요. 맞아요. 뭐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좀 통통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에게 야, 살 좀 빼라. 그래서 여자친구 생길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본인 딴에서는 조언이라고 한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 당연히 상처예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중적 메시지는 뭐 너는 뚱뚱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그냥 시덥잖은 위로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와닿아서 뭐 다이어트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돼지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럼요. 그런 점에서 되게 이중 메시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약간 이어서 얘기해보면, 헬니 바스가 이걸 얘기할 때 저는 그 이중적 사고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지만 진실이라고 믿는 것,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뭐, 돈이 많아야, 예를 든 것도 있지만,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아니면 뭐, 예뻐야 잘 산다. 약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얘기에 이어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거 비슷한 건데, 전 지금도 약간 그거에 저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말 자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너 공부 안 하면 망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아는데도 계속 뭔가 난 망했어. 약간 난 이미 어떻게 됐어. 약간 난 이미 글렀어. 약간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이번 생 글렀어.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어. 너 거울 보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니?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상처. 너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다. 공부 잘 해야만 한다. 공부 안 하면 너 이제 큰일 나겠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는 그런 말을 진짜 실제로 거의 약간 그런 거죠. 너는 얼굴 이쁘고 잘생기니까 뭐 돈 많은 사람 한테 뭐 시집하고 장가하고 할 수 있지만 너는 못생겼으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네가 학력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런 이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선생님이 어떤 여자의 별명을 배신자라고 지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선생님 진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은데 왜 배신자냐면 애가 되게 뒷모습, 우리는 머리를 자율로 하게 했어요. 그때는 또 왜 그랬는지 젊은 선생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허리까지 기르고 되게 예쁜데, 이거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근데 뒷모습이 너무 예쁜. 그걸 그렇게 표현을.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지어줄 별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메시지. 그래서도 정말 진짜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제 여자는 굉장히 예뻐야 된다는 가치관을 확실히 심어주는 그 남자 선생님이. 이게 누가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걸 주변에서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강하게 와닿고 박히는 거예요. 이뻐야 되는구나, 여자는. 네,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냥 그런 거에 대해 지적만 해서 여자는 이뻐야 되는구나가 자연스럽게 이제 뇌리에 박히고. 네, 그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심지어 애들이 더 이제 진짜 영향이 많이 교사라는 있을 것 직업이 학생들의 자존감이라는 걸 좀 올려주는 게 메인인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교사들 보면은 이 사람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존재하는 건지 높이려고 존재하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본인 나름 뭐 유머라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극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좋은 의도셨기도 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맞아. 그래도 너무 그건 아니에요. 상처였겠다. 나는 진짜 그 친구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아침에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설사를 하고 갔어요. 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분명히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 엄마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제 속이 괜찮아지고 딱 들어갔는데 설사녀 오셨다 막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이제 그냥 뭐야 약간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뭐지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아유, 근데 지금 끔찍스럽죠.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많지 않았어요. 그 듣는 학생들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를 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저 덕분에 정말 즐거워했죠. 진짜 그런 일들이 정말 막 되게 많네요. 진짜. 사실 남의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를 희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교사 중에서 그런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조금 내성적이고 굉장히 괴롭힘을 잘 받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애가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찔찔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도 쓸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앞에서도 그걸 쓰는 걸 보고 되게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런 사람이 교사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건가? 학교에서 애들 다 있는데 야 찔찔이 막 이렇게 네. 찔찔이 또 울어?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 도대체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될지 내가 지금 힘들어서 우는 건데 그 우는 것마저도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정말 교사로서 참 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힘들었어. 자기가 그러니까요. 많이 우는 것 자체가 자기 그렇죠. 자신도 그게 싫을 텐데 그러게요. 그거를 하나의 트라우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도 진짜. 걔를 충분히. 찔찔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찔찔하면서 찔찔이 또 온다 막 하면서 웃으면서 어우, 테러울이네요. 저는 지금 제가 교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이잖아요. 네.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세상에 했어요. 그 말을. 애들한테 이번에 시험을 누가 99점을 맞아왔더라고요. 중학생이. 서술형에서 정말 이상한 거 하나를 틀려가지고 99점을 맞아왔어요.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근데 걔가 반 1등이래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야 99점 100점 아니면 다 의미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듣고 보니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나름하게 키우셨네요. 네, 잘한 거라는 거를 이렇게 좀 부각시키면서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성적에 집착하는 본인은 애들은 또 그거 상처받을 수 되게 있겠다는 예민하더라고요. 생각을. 그 한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가슴을 치고 막. 물론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저랑 그러고 노는 친구여서 괜찮긴 한데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그 친구가 커서 평화한 상담소 와서 이제 딱 그 그 얘기하네요. 선생님이. 네, 그 선생님이 99점이라고 다 의미 없다고. 다 의미 없다고. 와, 큰일 났다. 그 선생님, 근데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진짜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무거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면 진짜 이렇게 선뜻 접근하기 힘든 그런 직업일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훨씬 더,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지 못할 뿐더러서 엄마들이 뭐 그 학부모의 날 오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학교면은 사실 집에서도 다 내놨다는 거고. 관심이 없고. 네. 그런 학교에서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막 대놓고 선생님한테 욕하고 그런 선생님들은 참 특별히 좀 보상도 더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네,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진짜. 네. 일반 그냥 공립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애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아이들의 그런 부정적 태도나 애정결핍이나 뭐 집착적 태도는 다 부모님의 교육 환경에서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욕하거나 퇴학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기가 막혔습니다. 전화를 보면은. 하면서도. 그렇죠. 근데 또 그 부모들도 자기 상처를 또 해결하지 못한 또 되게 안타까운. 뭐 누구나 상처가 있고 뭐 사고 들어가면 끝이 없겠지만 그거를 남한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좀 인상적인 대사가 그 부모들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사실 잘 갖춘 상태여야 좀 안정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우리나라가 특히 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되는 게 첫 번째 처음이라서. 경험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대책 없이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실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아기 때 그 책을 보는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혈액 그 당시 막 혈액형 막 별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거 막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키워라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나름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부모가 날 열심히 키우고 있구나.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한번 태어나시고. 2회차 인생. 이해했으면 좀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 모자란 인간들끼리 살고 가장 상처받은 두 인간의 상징인 헨리와 에리카가 그 나중에 포옹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시사하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영혼끼리도 사랑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근데 너무 좀 교과서 같은 결말인가요? 그래도 그게 큰 카타르시스를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에리카의 표정이 진짜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막 진짜 매력적이죠. 뛰어오면서 거의 뛰어서 앉잖아요. 네, 뛰어서 안기는 작으니까 저게 되나 막 그러고 약간 부러웠어요. 아, 난 언제 한번 저렇게 안겨볼 수 있을까? 너무 큰데요. 저는 반대로 헨리바스가 커서 그게 되지 않나. 각자. 그러니까 난 언제쯤 이런 작은 사람이 오려나? 남자는 군대에서도 큰 다음에 난 뭐 했나. 네, 2부 마음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니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잠시 후 3부 저녁 이슬의 그림자 같은 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